미국이 뭐 타이완을 지켜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 전쟁에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공산 위험 지역에다 군대를 파견한 건데 그러면 일본 남한 체제를 유지하고 그 밑에 필리핀이라는 동맹국이 있는데 위에 가만히 보니까 타이완이 있네. 근데 지금 보니까 타이완 앞에 미칠 함대가 버티고 있네 하면서 51년 정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이 미국의 군사 전략가라든지 정치인들이 타이완에 대해서 전략적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에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살펴보려면 무엇보다도 과거의 역사는 어땠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부터 챙겨보자는 뜻에서 역사 N 교육연구소장인 역사학자 심용환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네. 경제한방이어서 요즘에 모든 경제 문제는 지정학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사를 알아야 경제 문제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과 대만, 또 타이완 이 한나라임을 강조해온 이 중국에서 하나의 중국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 대만도 하나의 중국 자체는 또 이렇게 반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하나의 중국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 중국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면 중국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라. 그걸 받아들이면서 중국과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원튼 원치 않든 하나의 중국이라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고요. 중국의 역사 속에서 타이완이 갖고 있는 아주 변방적인 지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타이완 역사를 이야기할 때 중국을 빼놓고는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관계 뭐 이런 것들의 좀 복잡한 셈법 이런 게 있어서요. 오늘 그런 이야기 하는 게 경제한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해서 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타이완 하면 우리가 장제스 때 건너가서 세운 나라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전에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던 건지 원래 중국 땅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훨씬 이전이고요. 결정적인 건 이제 사실은 타이완이 중국 영토가 된 지는 이제 청나라 때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조선 후기 정도니까 한 300년 정도 된 거고요. 이유는 이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면서 청나라가 만주족이 세운 나라니까 난 받아들일 수 없다. 한족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이제 정성공을 중심으로 해서 타이완으로 넘어가게 된 거고 강희제가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강희제가 군대를 끌고 가서 타이완을 정벌하자. 그럼 그 전에 타이완 섬은 어땠느냐를 얘기할 때는 그냥 거의 뭐 무주지는 아니고요. 원주민들도 살고 있고 네덜란드 상인들의 거점지로도 쓰이고 일본 해적들의 거점지로도 쓰이고 또 중국 해적들의 거점지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가 등장한 적은 없고요. 그냥 중국 남부의 해상 지역이 워낙 경제적으로 윤택한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이 어떤 교착 지역이었던 건데 청나라가 들어가서 확실하게 이제 자국의 영토로 만들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때부터 300년간 중국 역사로 편입돼서 유지가 된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 타이완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어를 쓰고 있고 그 중국인인 것도 또한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장제스 때는 아니다. 그 전에 이미 중국화는 됐다. 이건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청푸 전쟁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청나라 영향력이 확 줄게 되고 그래서 청나라가 그 전까지는 그냥 푸젠성의 한 부분으로 타이완을 관리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류명전이라는 총독을 보내서 타이완을 처음으로 성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로부터 딱 10년 지나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이제 그때 청일전쟁의 승리의 대가로 타이완을 뺏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한 50년 이상을 이제 식민화를 시켰던 기간이 또 긴 거죠. 근데 초기에는 뭐 당연히 자신들이 중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격렬한 투쟁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강하게 찍어 눌러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50년간 운영을 하다가 2차 세계 대전에서 이제 결국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당시 정통 정부인 국민당이 이제 타이완을 접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완 역사 전체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300년 정도가 압도적으로 중국의 역사고 50년이 이제 일본의 지배기고 그 이후에 이제 50년이 우리가 알다시피 49년 국공내전 이후에 장기스가 패배하고 이제 타이완을 넘어가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 근데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하고 똑같이 일본의 식민 생활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이완 국민들이 보는 일본에 대한 시각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좋아요. 저도 타이완 친구들 얘기 나눌 때 되게 당황했던 게 야, 너네는 어떻게 이렇게 좋게 생각하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식민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혹자들은 이 식민지 관리가 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온순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관리하는 방식은 똑같고 같은 일본인들이기 때문에 뭐 거의 지배 방식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기를 어떻게 기억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어찌됐건 임진왜란 경험도 있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굉장한 반일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어찌됐건 독립운동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반일 교육을 우리가 또 오랫동안 받아왔고 네. 역사학계가 그걸 또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보충을 했고 했다라면 그에 비해서 이제 타이완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일제강점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국민당 정권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228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거든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되게 기쁜 상황인데 거기서 천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장제스가 이제 타이완을 관리하는데 정말 거의 이렇게 뭐 이렇게 너네는 옛날에 뭐 일본의 앞잡이야식으로 이제 엉망으로 통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결국은 228 사건 터지면서 장제스가 이거 배후에 빨갱이들이 있다 이러면서 엄청 찍어 눌렀고 결국 굉장히 많은 사람도 죽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륙에서 49년에 국공내전 패해서 국민당 정권이 넘어오면서 그때부터 49년부터 87년까지가 저기 계엄령이었어요. 오. 그리고 이제 장제스 또 장제스의 아들 장진거 옛날에 뭐 장계석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대로 87년까지 쭉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현재 타이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화에서는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제 강점기보다 자신들의 어떤 그 독재 정권기의 스트레스나 억압성이 이제 강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제 강점 그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생각들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좋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고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좀 이채롭죠. 우리랑 완전히 좀 대조되는 뭐 그런 과정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이채롭더라고요. 타이완 내에서 우리는 타이완인이다.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게 타이완 내에서 보는 시각이 묘하게 또 엇갈려 있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도해 타이완사라는 책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노골적 입장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저는 무슨 좀 이렇게 아웃사이드 지식인들의 책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뭐 대표적인 그 대학의 교수들이 모여서 타이완의 역사를 설명할 적에 우리는 이제 중국인이 아니라 타이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논리를 봤더니 이제 민난인, 학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명나라 때 넘어온 사람들, 청나라 때 넘어온 사람들, 해방 이후에 넘어온 사람들, 뭐 원주민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면서 우리는 중국과 다른 역사의 정체성을 쭉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뭐 민진당을 비롯해서 이제 상당수의 타이완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좀 우리의 독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편으로 어찌됐건 이게 이제 그 우리는 이렇게 민주화 투쟁을 막 하면서 기존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러면서 이제 민주화가 됐다라면 이제 그 타이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국민당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국민당 지지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국민당 계열 사람들은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통성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우리는 타이완인이다라는 게 현재 타이완의 뭐 아주 그냥 완벽한 인식이다라고 보긴 힘든데 다만 중요한 건 이제 두 생각이 공존하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현상이거든요. 한 70년간 남북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도 한국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우리는 저기 북한은 남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미 이런 현상이 생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 더군다나 이제 타이완이 민주화가 되고 친미적 경향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이제 중국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상황에서 타이완 국민당의 하나의 중국 이건 결국 타이완이 중국을 통일해서 우리가 통일하는 그 하나의 중국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장제스 총통이 항상 이야기하던 게 고토를 수복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고 이제 넘어올 때도 사실은 엄청난 군대를 끌고 넘어왔었기 때문에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불가능한 과정이고 최근에 와서 굉장히 그 규모가 중국이 굉장히 커졌고 사실은 이제 그 이제 조금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베트남전 말기 때부터 미국이 이제 소련을 제어하고 이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를 결국 포기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을 파트너십으로 끌어당겼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덩샤오핑부터 시작되는 이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와 미국이라는 자유주의 국가의 묘한 밀월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기 때문에 방향이 좀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고토를 수복한다였다라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아졌으니까 하나의 중국이 돼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당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황당한 게 니들 싸우다 쫓겨나서 다시 공격하자고 하는 인간들이 이제는 또 하나가 되자고 얘기하냐라고 비판하는데 어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입장이 바뀌어온 거죠. 분명히 그때는 미국 측에서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중국은 민주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국은 또 분열될 수도 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천안문 사태 때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이제 민주화를 찍어 눌렀고 공산당이 무너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도 중국을 의심하고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 타이완 내에서도 어떤 방향을 갈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립 서비스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언제나 이렇게 다 내가 챙겨도 이렇게 한두 마디 해주고 이렇게 영국 때부터 이렇게 어떤 제국주의의 노련미가 있더라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황제 지배 체제를 오래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좀 고압적이고 약간 우격다짐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로 원한 어떤 그런 반대국도 있고 해서 지금 상당히 좀 타이완 정세가 묘한 구조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해진 건 또 미국의 태도인데 네. 그러면 중국하고 친했을 때 미국은 어떤 관계였는지 타이완하고 그리고 지금은 타이완하고 미국하고 정말 혈맹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꼭 이전부터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바뀐 겁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한국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라는 게 다 연결이 되었다라고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실제로 보게 되면 원래는 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어찌됐건 간에 항일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장제스가 중심이 돼서 이제 일본과 싸워서 승전국이 된 거였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미국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소련과 같이, 즉 공산주의 진영과 연대를 해서 파시즘 세력들을 무너뜨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4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이 공산주의 진영과 연대 같은 것들을 언제나 좀 열려있는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도 그랬었기 때문에 중국한테 대할 때도 장제스와 마오쩌둥의 만남을 이렇게 주선해 주면서 평화적 풀어봐라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걷어찬 사람이 장제스였었고, 장제스가 소위 말하는 군세력주의라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통한 승리를 이제 주도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는 이제 공산당군을 다 무너뜨렸지만 이제 당의 부패와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 이제 쫓겨나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49년에 국共내전으로 패배해서 타이완을 넘어왔었을 때는 우리도 굉장히 익숙한 에치슨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은 여기는 시간 문제다. 거의 그게 중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만 시간 지나면 중국군이 들어와서 분명히 다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이거 관할하지 않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50년 6.25 전쟁이 터지는 거죠. 이 전쟁이 터질지 가장 예상 못했던 나라가 또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6.25 전쟁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군세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집중하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서 뭐가 문제가 터지면 안 되니까 이 미칠함대를 타이완 해협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사건 가만히 있어. 근데 여기서의 목적은 미국이 뭐 타이완을 지켜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 전쟁에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공산 위험 지역에다 군대를 파견한 건데, 이게 한국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또 한 번 미국의 예상을 깨고 마오쩌둥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혈맹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북한을 지원하게 되면서 인민해방군이 이제 드디어 이제 원조를 하게 되면서 미군과 중국군의 싸움이 돼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6.25 전쟁이. 그러면서 전쟁이 장기화가 되게 되고 미국 입장에서 이 전쟁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또 때마침 선거에서 트루먼이 패배를 하고, 트루먼이 이제 물러나고 아이젠하워가 등장하면서 그때 이제 뉴룩이라고 해서 새로운 전망 뭐 이러면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한반도를 완전히 통일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일본, 남한 체제를 유지하고 그 밑에 필리핀이라는 동맹국이 있는데 위에 가만히 보니까 타이완이 있네. 근데 지금 보니까 타이완 앞에 미칠함 51년 정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이 미국의 군사 전략가라든지 정치인들이 타이완에 대해서 전략적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정전협정 체제로 가는 과정, 그리고 어떤 일본, 남한, 타이완, 그 당시 이제 베트남, 남베트남도 들어가긴 했지만 남베트남, 필리핀 요 일대 권역이 이제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공벨트의 전략적 요충지로 결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잠시 6.25 전쟁의 어떤 그 충돌에 집중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미칠함대가 타이완을 보호하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52년, 53년부터 제네바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다들 이제 타이완의 전략적 중요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장제스 정권 같은 경우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과 잘 지내는 거다 하면서 이제 미국의 품 안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그때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이 타이완도 방문하고 타이완 장제스 총통도 우리나라 오고 하면서 아시아의 방공 지도자들끼리
필리핀들끼리 이제 필리핀도 끼고 하면서 막 연맹 체제를 계속 많이 구축하려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쯤 되면 이제 저희도 황당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배웠던 6.25 전쟁은 우리와 북한 간의 관계 혹은 우리와 뭐 미국, 중국 간의 관계였는데 따져보면 우리가 분단이 된 것과 타이완이 전략적 기지로 부상을 하면서 어떤 뭐 예정됐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어떤 중국에 대항하는 어떤 미국의 전진기지화가 되는 소위 말하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는 게 거의 비슷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를 이렇게 스리건이 껴들게 되는 그런 특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 양안 관계, 이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기 밀접하게 현재도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전이 터졌었을 때 미국이 맨 처음에 개입을 했다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 사실 지난주까지 베트남에 있다 왔는데 워낙 거기가 또 산지도 험하고 또 재밌는 게 베트남은 아예 민족주의 세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민족주의 세력이 일찍 망했기 때문에 호치민 자체가 민족주의 세력인 동시에 공산주의 세력이 되니까 뭐 베트남에서 미국이 도무지 뭐 호치민을 막아낼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건데 그때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중국이 중소분쟁을 통해서 공산화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분열시켜 버리면 적어도 미국의 이해관계를 유지시키는 데 되겠다라고 하면서 계산된 탈출인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과 이제 닉슨이 만나면서 중국이라는 위치가 부상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내적 합의라는 게 모든 건 다 현상 유지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공산화는 막을 수 없지만 남북한은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게 되고 중국과 미국이란 두 나라의 암묵적 합의가 일종의 적과의 동침이죠. 그 합의 속에서 타이완이나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동아시아의 슈퍼파워의 충돌을 안 받으면서 사실 쭉 온 거죠. 거기다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90년대로 들어오면서 냉전 해체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제라는 것이 최고의 화두가 되고 미국의 자본과 중국의 기술력이 결합하면서 지금 한 30년간 사실 정말 많은 재미를 우리도 보고 타이완도 본 거죠. 타이완은 근데 이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뭐 재미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미국한테 서운했던 적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많았죠. 정말 많았는데 외신 전문가들이랑 국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워싱턴을 가봐라. 워싱턴을 가보면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그 얘기의 90%는 북한이고 그리고 워싱턴에 가장 많이 활동할 외교관 중에 하나가 타이완 사람들이다. 왜냐면 뭐 국제연합에서도 쫓겨나고 상임이사국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뭐 이제 미중 관계 좋아지게 되니까 일단 일본이 먼저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타이완 버렸고 그 다음에 미국이 79년에 또 타이완 버리면서 중국과 수교 맺고 92년에 우리나라가 또 타이완 버리면서 맺고 하니까 사실 타이완 역사에서 보면 끊임없는 굴욕의 연속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독자적인 외교 관계에 끊임없는 어떤 소통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산업 강국으로서의 미국의 자본과의 어떤 영합 속에서의 끊임없는 성공 같은 것들이 이어졌고 또 냉전 이후에는 중국과의 어떤 경제 교류가 워낙 컸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비슷한 거죠. 타이완도 국민당과 이 민진당이 있기 때문에 동맹은 미국이지만 경제적 이득은 또 중국과 구하면서 우리는 원래 하나의 중국인이다라는 틀로 잘 유지를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두 나라가 다 깨지고 있는 과정이 되는 거니까 갑자기 타이완과 이제 동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게 된 거죠. 뭐, 타이완은 우리가 92년에 외교관계 중단할 때 우리한테 굉장히 좀 많이 실망을 했었다 이런 얘기 좀 들은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깨는 방식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좀 많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든 이제 투트랙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뭐 1, 2, 3, 4 전략을 갖고 뭐 상황에 따라 맞춰 한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통령이 바뀔 때 옆에 두 명의 보좌관이 같이 나타나게 되고 한 명은 되게 한국인들 입장에서 기분 나쁜 소리를 할 것이고 한 명은 희망적인 말을 할 것이다. 미국은 언제나 어떤 나라를 접근할 적에 최선의 수와 최후의 수를 계산하면서 접근한다.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래요. 일본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카드가 한 장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네. 딱 한 장으로 그냥 타이완 단교 이런 식으로. 네. 그때도 사실은 단교 전부터 워낙 중국과 우리나라가 빠르게 그 경제량이 올라갔던 상황이었었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미 타이완 정부나 국제뉴스에서 계속 한국 정부가 지금 배신하려고 한다. 계속 보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강경하게 그것도. 그 당시 외무부 장관이. 그러다가 당일날 조인식 하면서 버리니까 최근에 특히 이런 거 갖고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전략적 모호성 그리고 여러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2장, 3장 이상의 외교적 카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 범주에 대한 유들이 있는 태도 또 그걸 위한 여야의 어떤 좀 합의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이상과는 좀 다른 그래도 어떤 동질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좀 큰 문제로 좀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심각한 문제 같아서. 네, 현재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랑 타이완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안보는 어쨌든 미국에 네네.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하고 지금 현재 교육이 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하고 타이완 상황이 지금 중국에 대한 상황이 네네. 똑같습니까? 아니면 뭐 좀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은 부분도 있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큰 얘기여서 한 번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에게 선택지가 있다는 거는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두 나라가 분단 국가가 되거나 이제 어떤 동떨어진 나라가 될 때는 사실은 선택지는 없었거든요. 내전에서 패배해서 쫓겨나왔고 미국이 버렸고 우리도 역시 이제 강대국의 희생양이자 우리끼리 내전을 벌인 상태인데 그 결과물은 둘 다 굉장히 초라한 나라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인증받은 선진국 그리고 또 한국인 입장에서 좀 자신감 네, 자신감을 가질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좀 놀라운 게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타이완은 제꼈어. 근데 어느 순간 싹 따라와 있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작년에. 예, 그리고 뭐 환경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정책에서 훨씬 더 진보적인 것도 많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나라가 과거의 50년 전, 70년 전 나라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전략적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 자산을 미국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중국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나오던데요. 지금 올해 그렇게 싸우면서도 중국과 미국의 교역량이 최고 수준이었다. 네, 지난해 역대 최고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어떤 우리 표면적으로 밝혀질 수 없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놓은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은 미국과 중국도 골치 아픈 상황이고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독일이나 EU 국가들과 연대 속에서의 자유로운 또 어떤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설계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건 사실 타이완보다 우리가 훨씬 유리하죠.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가 있고 일본, 소련, 러시아와의 관계라는 게 연결돼 있다면 타이완은 정말 미국, 타이완,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의 폭이 훨씬 적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의 문제 그리고 거기를 둘러싼 일본과 여러 동아시아 문제가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생각하면 훨씬 복잡하지만 쉽게 생각한다면 훨씬 더 선택지가 많고 그 안에서 여러 나라들을 끌어들이고 화해 협력을 펼쳐가면서 우리의 어떤 자주권이라든지 어떤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카드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똑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 들어오기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요즘 국제 관계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야말로 정말 자꾸 이렇게 어떤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굉장히 냉정하게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히 타이완보다 유리하다는 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타이완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봤습니다만 당장 이 한반도 주변 상황도 정말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우리 입장에서 또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이 사이에서 중국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하고 북한은 어떤 관계인지 역사학자의 눈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먼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과 중국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 궁금해요. 이 방송 처음 나왔는데 가장 심각한 주제들만 계속 물어봐 주셔서 끈끈하죠. 다만 조금 복잡한 게 뭐냐면 한인 사회주의자들의 상당수가 중국에 가서 중국 공산당과 활발한 활동을 했던 건 사실인데 정작 북한 정부가 수립되는 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정권인데 이 정권은 철저하게 소련에 의해서 좀 기획되고 그리고 초기에 정권이 수립될 때 조선 의용군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중국 공산당과 아주 관계가 깊었었던 리더들은 대부분 못 들어오거나 북한의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련의 철저한 계산과 정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북한 정권이라는 것이 중국과 관계가 있으면서도 또 마냥 그렇지는 않은. 근데 이걸 또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김일성은 하면 일설에 따르면 중국어를 모국어처럼 잘했고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도 굉장히 그 유능함이 인정받았다. 그래서 그 어떤 중국과의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있었다는 걸 또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중소 갈등 때 보면 뭐 북한이 소련 가서는 소련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중국 가서는 중국 듣기 좋은 소리 하면서 양쪽으로부터 또 엄청난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한다라면 그리고 또 한국전쟁 때도 사실은 스탈린은 한국전쟁 굉장히 수차례 거부를 했었고 오히려 마오쩌둥이나 중국 공산당이 지지를 했었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필요하면 우리가 원군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도 먼저 마오가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이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끈끈한데 안 끈끈하고 안 끈끈한데 끈끈하고 하는 그런 복잡성을 좀 띠고 있다. 좀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네. 처음에 이제 북한에서 정권이 수립될 때는 소련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제는 뭐 러시아하고는 연관성 거의 없고 이제는 거의 현재 중국하고 관계 이게 제일 북한한테 제일 중요한 남은 관계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과 가까워진 것처럼
사실은 또 중국도 참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지만 참전할 당시에 이제 전체 총사령관이 펑더화이, 그러니까 중국 인민해방군의 수장이었었고 그때 참전했었을 때 마오쩌둥, 그러니까 주석이죠. 마오쩌둥의 큰아들 마오 안닝이 참전했다가 북한에 죽어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굉장히 끈끈한 관계였지만 중소 분쟁 상황에서 김일성이 본인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주체 사상과 본인의 권력을 일인 독재 체제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상적으로 주체 사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김일성 유일주의를 관철시키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되게 독특한 형태의 김일성 유일주의를 구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끌어들여온 논리가 유교 윤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교 윤리요? 네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동지가 아니라 어버이 수령 동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듣는 말이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은 뭐 스탈린 동지, 뭐 마오쩌둥 동무 이렇게 평등한데 오직 북한만이 김일성 어버이 수령 동지. 그러니까 김일성 일가가 어버이가가 되는 거거든요. 유교 문화가 딱 들어오면서 북한식의 고유한 유교 체제가 만들어지니까 외적으로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깊지만 이미 어떤 한 60년대, 한 70년대부터 이 북한 정권이 아주 강고화가 되는 과정부터는 중국이나 소련이 어찌할 수 없는 북한의 독자적 시스템은 갖춰졌다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하지만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지금 철저하게 뭐 많은 부분 의존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네,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그 핵기술 자체는 소련에서 넘어왔다고 다들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뭐 중국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당연히 뭐 북한의 핵 개발 자체를 동의하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니죠. 그리고 그게 그 지난 90년대 때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던 상황들인데 이게 중국이 어쨌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압력 행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많이 섭섭해했다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중국이,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오르는데 중국이 야 너네 핵 개발하지 마 하면 핵 개발 안 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은 기술을 확보했고 북한 내부로 본다라면 이 김정일 정권 때부터 선군 정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강성 대국으로서 미사일 발사 기술과 탄도 개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이것이 유일한 길이고 지금 아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선 그것을 국가의 지상 목표처럼 만들어버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북한이 아닌 어떤 나라가 와서 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 본인들의 결단이 아닌 이상에는 이걸 내려놓을 수는 없는 구조로 이미 소위 말하는 북한 정권은 흘러왔다는 걸 하나를 무조건 전제로 둬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부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되 정치적 간섭에서는 언제나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북한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초기에 북한 정권이 살아남을 때는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60년대, 70년대 때부터 계속 차곡차곡 쌓아오면서 독자적인 이념과 독자적인 문화와 독자적인 국가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은 언제나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북한이란 나라는 북한 자체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지, 뭐 중국의 속국이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중국말 들을 거야라든지 뭐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는 나라인 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네. 중국이 입김을 불면 북한은 그냥 바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북한이 쌓아온 길 자체가 뭐 중국의 어떤 봉쇄나 어떤 그런 중국의 영향을 통해서 무너지기에는 이게 단순하게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축적된 영향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훅 불면 꺼진다는 걸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역사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와, 진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주변 이 역사의 흐름 진짜 복잡하고 국제 관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사학자 심영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